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코뿔소, 코끼리, 기린 이런 것들.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울랜드말을 왜 얘기하냐면 서울랜드가 단풍이 되게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지금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쯤 가면은 단풍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이제 주말에 되면은 서울랜드 한번 가보시고 마지막 단풍을 좀 느끼세요. 12월까지 너무 이렇게 아둥바둥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공부 막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1년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런 힘을 내야 할 때는 내년 여름 이후에 9월, 10월 이때 두 달은 진짜 지금 그러니까 그때 하루는 지금 일주일만큼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외우는 시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는 시기예요. 그건 모든 선생님들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선생님들마다 다 말을 하냐면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만 너무 열심히 해요. 한 2월 되면 지쳐. 포기해. 아이, 올해는 1차만 해야지. 빠르면 2월, 3월부터 올해는 1차만 해야겠다고 2차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이게 다다 생각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물론 근데 여기에 살이 엄청나게 붙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자, 납세자, 납세지인데 납세자보단 납세지가 중요해요. 납세자는 이것도 옛날에 한번 보기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설명됐던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정말로 세금을 갖다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것도 정해놨지만 뭐가 또 있냐면 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징수 의무자. 자,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원천 징수입니다. 원천 징수. 말 많이 들어봤죠? 원천 징수. 자,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월급 전체 주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막 300만 원만큼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 실제로 지급하는 거는 한 270만 원 정도만 이제 지급을 하고 자, 나머지 요 중에 이제 30만 원만큼을 뭘로? 세금으로 떼요. 세금으로. 자, 그때 소득세하고 그때 붙는 것도 지방소득세예요. 자세히 보시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입니다. 그걸 떼다가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거는 내가 부담을 하지만은 요거 징수해서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소득 지급하는 그죠.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사람도 납세자라고 하지만 요거를 다른 사람 지급을 할 때 떼서 납부하는 사람도 요것도 납세자 중에 한 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보기로 한번 나왔습니다. 보기로. 그래서 납세자라고 하면 반드시 납세 의무자만을 말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얘를 특별 징수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 따로 있는데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근로자들한테 이거 세금 신고해라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냥 아예 지급할 때 떼서 납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납세자라 하면 납세 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합니다. 그리고 2번 납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리 중요합니다. 베리 중요해요. 납세지. 납세지. 자, 취득세와 재산세 볼게요.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는 일단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방소득세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물건 소재지예요. 자, 만약에 동작구에 살면서 만약에 의정부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의정부 땅. 그러면 취득세를 동작구청에 내야 될까? 의정부시청에 내야 될까? 어디다 낸다? 의정부시에 낸다는 거예요.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내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외지인이 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내고 가져가라? 세금 내고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사람이 내 구역에 있는 땅을 갖고 있으니까 자, 요거는 누가 오겠다? 내가 세금 걷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각각 내 구역만 소중한 거예요. 남의 건 몰라. 남의 건 모르고 내 구역에 있는 부동산 사면 취득세 내고 가져가. 그리고 한번 샀으면 내가 매년 세금 거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세라고 했죠. 국세는 우리 그 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까 그 의정부에 있는 거 있죠. 그 땅을 팔았습니다. 나는 동작구에 살고 있어요. 양도세 신고를 동작세무서에 해야 될까요? 의정부 세무서까지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동작세무서에 그냥 신고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국가 어차피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건까지 갈 거 없이 그냥 동네에다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개인 거주자 보시면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주자, 비거주자. 자, 이거 설명해서 읽어 보시다시피 자, 거주자 보세요. 국내 주소가 있든지 거주 목적으로 183일 이상 국내 체류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거주자는 우리나라 살고 있는 사람이죠. 비거주자는 뭐예요? 우리나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국적과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적이랑 관계가 없어요. 자, 얘는 국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적과 관계 없습니다. 요 뒤에 그 대림동 가면 중국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중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장사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거주자예요. 중국인이지만 거주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누가 유현진, 뭐 손흥민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이지만 비거주자예요. 얘들은.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딱 한번 나와요. 이게. 자,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우리나라에서 과세해요. 우리나라.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민 온 지 한 10년 정도 된 대림동에 계셔서 이제 중국집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도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중국 부동산을 팔아도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되는 얘기예요. 대박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럼 중국에서도 세금 냈을 거 아니야? 냈죠. 근데 그거는 이중과세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얘는 자,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유현진 가끔 그 미국에서 야구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캐나다지만 거기서 연봉 받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는 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가끔 CF 촬영하죠. 뭐 라면 선전도 하고 농협 선전도 하고 그거는 우리나라가 과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달라요. 양도세 때 한번 나올 거예요. 이거. 그것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양도세는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그것도 없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딱 알아두세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다. 주소지. 그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동작구에 살고 있는데 내가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가가 만약에 부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다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종합소득세. 그렇죠. 예, 종합소득세 아닙니까? 예, 종합. 우리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예, 국세입니다. 내가 동작구에 살면서 그 상가가 만약에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어디다 한다고요? 여기다가 동작구에다가 한다니까. 동작구에다가. 동작구. 그래서 커다랗게 원칙, 지방세는 어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 주소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덥죠? 좀. 매우 더운데 진짜 그죠? 네, 매우 더워요 저도. 그럼 얘를 잠깐 벗어도 될까요? 아, 그죠? 너무 덥습니다. 근데 벗으면 배 나와 보여가지고 좀 그래요. 자, 이제 세율 볼게요. 세율. 자, 세율 보시면 요 내용도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읽어보면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세율이 고정된 세율을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비례세율은 참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비례세율이에요. 우리 아까 그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땅을 샀는데 아까 그랬죠. 아까 뭐 1억 원에 샀는데 그다음에 그게 이제 4%면은 취득세가 이제 400만 원입니다. 했잖아요. 요게 이제 취득세율인데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은 4%예요. 지금 현재 4%. 근데 자 볼게요. 땅이 만약에 100만 원짜리면 4% 아니에요. 그죠? 100억짜리도 4%일까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인데 4%인데 100억짜리도 4%일까? 그럼 뭐 더 비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비례세율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세 표준 크기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이라고 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거기 한번 뭐 문제 풀게요. 문제.
과세 표준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세율이 고정된 세율을 비례 세율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 문제. 납세 의무자는 갑, 을, 병 세 가지예요. 과세 표준은 1억 원. 그냥 1억짜리 땅을 샀다고 생각할게요. 세율이 그냥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금이 얼마다? 200만 원. 자 2억인데 취득세가 2%다. 그럼요 400만 원. 3억인데 2%다. 그러면 600만 원. 현재 취득세는 요 세율로 돼 있어요. 그냥 똑같이 4%예요. 100억짜리 사도 4%, 1000억짜리 사도 4% 이런 식으로 비례 세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부가세도 그냥 얼마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10%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례 세율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취득세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택의 유상 취득 같은 경우에는 유상 취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6억 원 이하의 집이다. 이러면 1%예요. 싸죠? 원래 일반적인 유상 같은 경우가 4%였는데 원래는 자 6억부터 자 9억 원 이하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차등세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근데 그냥 지금 설명을 위해선 그냥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9억 원 초과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3%예요. 자 이런 세율은 아까는 다르죠. 아까는 그냥 100만 원짜리 사나 100억짜리 사나 똑같이 4%였어요. 그런 세율은 무슨 세율? 비례 세율. 자, 얘는 무슨 세율? 누진 세율이에요. 얘. 누진 세율. 요건 많이 들어봤죠? 뭐 때문에 많이 들어봤어요? 전기세 누진, 그렇죠? 수도세 누진 이것 때문에 많이 들어봤죠? 누진 세율이에요. 요게 금액이 적으면 1%만 내면 되는데 금액이 높으면은 3%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누진 세율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단순 누진 세율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초과 누진 세율이 있습니다. 초과 누진. 우리 책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초과 누진이에요. 뭐 하나 빼고 지금 주택의 유상 취득 빼고 얘 하나만 단순 누진이에요. 단순 누진. 자,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집을 샀는데 5억짜리 집입니다. 5억짜리 집. 자, 그럼 취득세 몇 프로예요? 1%. 그럼 얼마? 500만 원. 내가 집을 샀는데 10억이에요. 그럼 세율 몇 프로? 3%.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냥 10억이면 이 구간이네. 10억 곱하기 3% 해서 얘는 3천만 원. 이거 단순 누진이에요. 세상 심플하죠? 그죠? 자, 근데 초과 누진. 만약에 주택에 대한 유상승계 1억, 2%, 3% 요런데 요게 만약에 초과 누진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럼 계산을 요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외워두세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자,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10억이라고 하면 그래 6억 원, 9억 원 나눠요. 0부터 6억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1%라고 했잖아요. 그럼 6억 원의 1%면 얼마입니까? 6억 원의 1%. 600만 원이에요. 여긴 600만 원. 자, 6억부터 9억까지는 3억 원이죠. 3억 원은 2%래요. 그럼 3억 원의 2% 하면 얼마입니까? 3은 6? 이것도 600이에요. 자, 9억 넘는 부분은 이게 3%였대요. 1억에 3% 하면 얼마? 300만 원. 이거 더해요. 이게 초과 누진.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저게 초과 누진 세율. 그냥 단순하게 얼마니 해당하는 구간에 곱해버리면 이게 단순 누진이에요. 저건 초과 누진, 단순 누진입니다. 계산 산식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두 개가 저런 식으로 한다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우리 책에 나오는 누진 세율은 전부 다 초과 누진이에요. 뭐 빼고? 요거 주택에 대한 유상 빼고 요거 하나 빼고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그래서 자, 누진 세율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누진 세율, 단순 누진 세율과 초과 누진 세율인데 자, 우리 단순 누진 한번 읽어 볼게요. 구간별로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그 전액에 대해서 해당 구간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 밑에 바로 확인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 9천만 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게 되면 산출세액인데 자, 세율을 곱하려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 누진이니까 9천만 원이면 1억 원 이하 구간에 돼 있죠. 4천만 원 이하면 10%, 1억 이하면 20%니까 난 그냥 20% 곱해. 298, 1800이에요, 그냥. 이건 심플하죠? 그죠? 자, 그런데 초과 누진 보시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과 누진은. 자, 초과 누진 되면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 이제 9천만 원이지? 네, 9천만 원인데 구간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4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1억 원. 자, 여기까지는 나눠요. 얘는 10%, 요거는 20%니까 자, 세율을 이렇게 구합니다. 0에서 4천만 원이 되게 되면 10%니까 얘는 400만 원이 될 거고 4천에서 9천까지 아닙니까? 요게 자, 5천에 곱하기 20%니까 자, 얘는 1천만 원이 될 거예요. 자,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돼요? 1,4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이게 다 다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 누진, 초과 누진. 그렇죠? 자, 그 밑에 있는 과세권자의 자주성 여부에 따른 분류. 얘는 표준세율은 중요해요. 표준세율. 그거만 아세요. 표준세율 중요합니다.